네, 안녕하세요. AI CFT 2022년 1학기 최종 발표 및 2022년 2학기 신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번 발표는 이렇게 세 팀씩 1학기 최종 발표 세 팀과 2학기 신규 발표 세 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 라이터 프로젝트 이 팀 2022년 1학기 최종 발표 1팀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공유가 됐나요? 네. 그러면은 네, 발표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보입니다. 네. AI 라이터 프로젝트를 발표를 맡은 문재웅이고요. 저희 조는 서승모, 황진수, 김진우, 문재웅, 홍기창, 남서정 이렇게 같은 팀으로 이번 주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NLP를 활용해서 시나리오 샘플을 추출하고 인공지능 보조작가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혹시 목차로는 연구. 전체 화면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전체 화면으로 됐나요? 네, 네. 목차로는 연구 개요, 배경 및 필요성, 연구 현황, 목표, 기대 효과, 그다음 연구 과정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개요로는 NMP 모델을 활용해서 시나리오 형태의 글을 생성했고 실제 시나리오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작가에게 보조적 수단으로서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를 학술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거를 나중에 데이터를 사람들한테 공유하기 위해서 이번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연구 방향으로는 구체적인 장르는 호러랑 스릴러 장르를 선정을 해보았고요. 대사의 샘플 수집 방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영화 제작 전공의 8개의 문장을 만들어서 사인이 한 32개 정도의 문장을 만들어내면은 인공지능 전공에 이제 제작한 NLP 모델에 넣어보고 그다음 NLP 모델에서 문장을 추출해내면은 창작이 필요한 샘플을 수집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배경 필요성인데요. 갈수록 일단은 콘텐츠 시장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시장 규모가 2018년에서 2024년까지 약 14.7% 높은 성장률을 이제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작물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최근에도 넷플릭스 뭐 OTT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이 창작물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보여지겠는데 이때 그 나라의 브랜드를 높이기 때문에 이게 소프트 파워로서 이제 각 나라에게 미치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필요성을 있다고 느꼈고요. 그다음 창작의 협력적 도구로서 구글이나 애플, 메타, SK, LG 등 국내외 기업들은 초거대 AI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때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이 앞다투어서 초거대 AI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때 이 창작에 대한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도 한번 이런 창작의 협력의 도구로서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이번에 필요성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장르의 선택으로는 호러, 스릴러에 대한 장르를 선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특정한 장르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호러, 스릴러는 아무래도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거나 그 문맥적인 선택에서 문맥에 매끄러운 전개가 안 되더라도 그 안에서
재미있는 어떤 요소들을 뽑아내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창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 독립영화 특성상 다른 장르보다는 호러나 스릴러가 저예산으로도 조금 저희들이 접근하기 쉬울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장르를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샘플을 활용해서 공포와 스릴을 유발할 수 있는 특성에 맞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아이디어 기획 단계에서 이 장르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샘플 제작으로는 그 NLP에 들어갈 수 있는 인풋을 생성하는 단계로 해봤고요. 처음에 저희는 기존에 나와 있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창작을 하면 어떤가를 했는데 3차 발표를 했을 때 그러한 요소가 아무래도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는 직접 제작을 한 8개 문단을 이제 만들어서 4명의 여화제 전공이 차례대로 갑자기 떠오르는 글을 넣었을 때 이게 NLP 모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에 대한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부터 8번까지는 저희가 순서대로 그냥 릴레이 형식으로 들쑥날쑥하게 한번 적어봤는데 이때 샘플이 1차로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값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승모 황진수 연구원이 인공지능 모델을 제작을 통해서 만들어 봤는데 일단은 맥스 랭스를 128에서 300으로 조정하고 템퍼레이처를 0.4, 0.8로 해서 값을 조절을 해서 나왔는데 여기서 저희가 한번 인공지능에 넣었을 때 어떤 패턴대로 나오면은 이 최적의 값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한번 놓아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인풋 값인데 똑같은 인풋 값으로 언덕을 오르는 국민은 스타렉스가 바로 옆에 어머쳐서자 유심히 운전자를 보았다. 운전자 또는 국민을 쳐다보았다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템퍼레이처 0.8을 넣었을 때와 이제 맥스 랭스를 128과 300을 넣었을 때 비교를 해보면은 길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128에서 300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문맥과는 상관없이 되게 반복적인 문장들로 이루어지고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어떤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템퍼레이처 0.8과 0.4가 무슨 차이가 있을지를 한번 더 보았는데 0.4를 했을 때 하면은 무작위로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많이 반복적인 형태를 띠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은 운전하는 국민을 쳐다보고라는 어떤 문장이 반복된다던가 이게 길이가 300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단순히 문장에 대한 길이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그 이제 문맥상 상관없는 문장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길이가 그냥 단순히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템퍼레이처가 0.8 정도의 높은 값으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맥스 랭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길이가 처음부터 많이 늘어나지 않는 형태로 한번 값을 한번 조정해 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절 한번 해봤고요. 자, 일단 이게 0.8 500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0.8 500인데 다른 문장 첫 번째는 한 문장을 한번 놓아봤고 그 다음에는 두 개의 문장, 그다음 세 개의 문장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에 대한 투입되고 있는 개수도 한번 늘려보았고 그거에 따라서 템퍼레이처랑 맥스 랭스를 조금씩 변화를 주게 했는데 이제 500보다는 맥스 랭스가 한 300 정도가 좀 더 반복되는 문장을 좀 줄여나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인풋 값을 이제 더 길게 주면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 문장을 만들어내게 되니까 조금 흥미로운 어떤 지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일단 인공지능 연구원 분들이랑 좀 한번 상호작용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리고 0.8 300으로 했을 때 차바퀴가 회전하더니 이런 어떤 문장을 들어갔을 때도 여기서 다소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좀 생뚱맞을 수는 있지만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호러나 아니면 스릴러로서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는 문장 구조들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읽어보다 보면 뭐 욕설이라든지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되게 느와르적인 요소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오컬트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장들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더 보강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유의미한 값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값을 넣을 때마다 한 8개에 대한 문장을 길이를 다르게 해서 놓고 그 다음에 템퍼레이처랑 랭스를 이제 다르게 주면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문장을 이끌어내는 것을 조금 더 찾아보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았고요.
이게 완성도가 높다라는 문장 자체는 사실상 반복되거나 아니면은 너무나도 이제 허무맹랑한 예를 반복되는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 문장들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스타렉스는 국민 후에 존재한다라는 이런 문장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많이 있다라는 건 사실은 저희가 창작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지점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유의미하지 않은 값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오히려 이렇게 맥락은 없더라도 그렇게 반복되지 않고 여 안에서 뭔가 포인터가 될 수 있는 샘플로서 적합한 것들을 찾아낸다는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아웃풋에 있는 값에서 보다 보면은 나름 되게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상상을 했을 때는 문맥과 맥락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을 벗어난다라는 것은 좀 생각하기 어렵지만 인공지능은 그런 어떤 추론에 대한 데이터를 나름의 어떤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통해서 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부분들에 대한 값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가지고 2차 샘플을 제작을 하기로 했고요. 1차 샘플에 보완하는 것은 일단 그 추출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 문장이 너무 길게 나왔을 때 반복되거나 아니면 맥락적으로 문장이 많이 생성되는 걸로 일단은 판단했고 적절한 길이 값이 나오기 위해서 템프랑 맥스랭스 값을 조정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공에서 플롯이라는 것을 한번 구성을 해볼 수 있을 정도의 단계가 되려면은 일단 많은 샘플이 필요했기 때문에 영화제작 연구원이 더 많은 문장을 만들어내서 그다음 인공지능학과 연구원분들이 더 보완한 NLP 모델에서 구축을 하고 거기에다가 값을 더 넣어보는 방식으로 해서 2차 샘플을 제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차 샘플을 제작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문장이 첫 번째 샘플을 제작했을 때보다는 더 우수한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값이 나왔고요. 그래서 가끔은 놀라울 정도로 그 문맥에 대한 지점에서 좀 허를 찌르기는 했지만 문장에 대한 표현도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좋은 표현과 앞서가지고 사람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그 전개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야기적 재미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판단이 었습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빗소리가라는 인풋을 값이 넣었을 때 아니면 계속되는 두통 때문일까라는 걸 넣었어도 이 안에서 저희들이 찾아낼 수 있는 어떤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샘플들이 계속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2차 샘플을 제작을 했을 때 상당히 흥미롭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빗소리랑 초침, 그다음에 시계 속 건전지를 뺐다 이런 문장을 넣든 일단 여기서는 어떤 공통적으로 나와지는 부분들은 인에 대한 값을 넣게 되면은 인에 대한 값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와 그 단어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은 방대한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그런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값으로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그 안에서도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이라는 거는 그 어떤 그 하나의 단어에서 그거랑 문맥적 의미가 같이 함께 될 수 있는 걸로 조금씩 범위를 넘어선다라면은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와 연관돼 있는 되게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문맥과는 상관없이 엮여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어떤 창의적인 발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샘플들을 다 한 번씩 읽어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흥미로운 문장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샘플들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이제는 뭐 목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목소리에서 시작을 해서 여행은 특별했고 그다음 여행을 하게 되면은 여유가 있으면 시간을 내는 게 중요하다. 쉬는 것과 그다음에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그리고 나서 제주도 공항 그러면서 한라산이 눈에 들어온다. 어느 정도 문맥도 있지만 그 관련돼 있는 주제와 관련돼 있는 어디 비슷하게 나열되어 있는 어떤 정보값을 같이 가져온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어졌던 문장들에 대한 어떤 순서랑은 상관없이 되게 많은 정보들이 일단은 같이 들어온다는 것을 판단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뭐 시계탑, 내시 하게 되면은 시계 소리는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시계가 획 떨어져 바닥으로 추락하고 하고 떨어진 나는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어떤 이런 문장들도 보게 되면은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되게 허무맹랑하고 생뚱맞지만 때에 따라서는 되게 분위기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준 어떤 새로운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값들도 계속 나왔고요.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떤 특이한 지점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마치 댓글에서 가져온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냥 가볍게 봐주세요. 이상 너무 잔인하네요. 뭐 공감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하나하나 맥락과는 상관없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지점들이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걸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영어로 제작되어 있는 이제 NLP 모델을 한국화된 NLP 모델로 인공지능학과에서 많이 이제 그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한글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모델들로 그 아웃풋 값이 나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었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영어로만 넣어야 됐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문맥을 이해하고 있는 이제 영어로서 제공되고 있는 그 값들만 아웃풋으로 나왔다면은 지금은 한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록 제작에 대한 샘플인데요. 영화 제작 연구원들은 샘플을 활용해서 최대한 갭 없이 이야기를 연결하는 과정으로 이제 연구원 나름대로의 어떤 플롯들을 만들어 보았는데 이 플롯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해봤던 거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그 값들이 맥락은 없지만 그 굉장히 많은 방대한 데이터 약 그 저희가 뽑아내는 아웃풋 값은 그 A4 용지 한 60페이지에서 한 70페이지가 됐는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라면은 이 아웃풋 값을 더 많은 데이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4 용지 한 30장 몇백 장에서 몇천 장까지가 된다라면은 그 안에서 훨씬 더 많은 어떤 방대한 어떤 소스와 샘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때 이런 어떤 이제 이제 샘플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맥락과는 좀 상관은 없지만 되게 많은 샘플 중에서 맥락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지점들을 하게 된다라면은 저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어, 일종의 그 플롯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창작자들, 그 다음에 기성에 있는 창작자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창작자들이 이 플롯을 구성을 하는데 단계에서 약간의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구축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 뒤에 창작을 할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어떤 해답을 찾아내서 이야기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플롯을 구축하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이때 어떤 모 이제 이거는 그 중에서 샘플 중에 이게 아무거나 다 갖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순서대로 하나씩 샘플들을 연결짓는 지점들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래서 나름의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지 않은 논리적인 추론, 그 다음에 이야기적인 어떤 관련성 그런 부분들을 사람이 한번 조합을 한번 해봐서 이용을 해보겠다 해서 1번, 2번 나름대로 어떤 순서, 시간에 대한 순서와 공간에 대한 순서,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한 어떤 나열들을 사람의 사고와 추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오게 되면은 이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방대한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에서 가져오고 사람은 그걸 활용을 해서 추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짜맞춘다. 이런 방식으로 해본 거죠. 그래서 최대한 어떤 개입 없이 이야기들을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주게 되는데 대사나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문장들이 상당히 아름답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아름답지 않고 오히려 오컬트한 기괴한 그 다음에 섬뜩한 그런 이미지를 나열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연결해 나가는 지점들이 상당히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은 문장 하나하나는 상당히 아름다운 어떤 문학적인 가치가 있을 정도로 예쁜 문장들이 많이 있었다. 생각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일까 이러다 내가 죽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왜 잠이 오지 않는 걸까? 자지 못하는 고통 속에 계속 앉아 있는데 꿈속에서도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다. 이제 잠을 자보도록 해자.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라든지 사람이라면 과연 이렇게 쓸까 하는 지점인데 그런 부분들은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구조화 시켜보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살아. 알았어. 나랑 같이 가자. 혼자 있는 게 좋은데. 가자 싫어? 나 들어간다. 고마워. 뭐가 고마워? 오빠가 내 옆에 있어줘서. 이런 문장들도 작은 작은 어떤 대사들이지만 드라마에서 한번 써본다라면은 재밌을 것 같은 대사들도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가지고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에 나 혼자 남은 느낌이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불안감에 미친 듯이 이 소리를 질러보지만 내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어, 이제 컴퓨터는 이제 문맥적 의미를 의해하지 않고 만들어 오고는 있지만 그걸 사람들이 의미화시키면서 생각보다 재밌는 플롯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조합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은 맥락 없는 거를 맥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의 개입을 통해서 충분히 재미있는 값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이제 샘플을 통한 연구를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창의적이고 틀에서 벗어난 어떤 다양한 사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 목표 같은 경우에는 NLP 모델의 창작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직접 제작하고 창작자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활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최저의 값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를 연구 목표로 해봤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시나리오 샘플을 추측하거나 이제 그다음에 한글화되어 있는 샘플을 통해서 나중에 좀 더 손쉽게 사람들이 창작자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면은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 효과랑 그다음에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어떤 데이터로 저희가 접근해 나간 방식이 많은 연구를 되게 긴 시간 동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현재 한계와 그다음 개선에 대한 방향들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어떻게 활용하는 게 최적의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충분히 파악을 했던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학술적인 어떤 데이터로 만들어진다면 사람들한테 공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으로는 예술공학인 서승무 황진수 연구원이 이런 GTP 기반의 시나리오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샘플을 제작을 하면은 그게 영화 제작 전공이 최적의 값에 대한 어떤 데이터 값, 랭스랑 그 다음에 템퍼레이처 값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그다음 어떻게 보완했으면은 좀 더 좋은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되겠다라는 것을 피드백을 해주면은 그걸 보완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예술학에서는 그 값을 추론해서 나름대로의 플롯을 구축하는 단계에서 이게 유의미한 값이 될 수 있을지를 예술학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는 작업을 통해서 한번 이번을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정은 3차 때 한번 소개를 했지만 어쨌든 김진우하고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교회를 좀 해봤고요. 남서정하고는 시나리오 검수를 좀 해봤고 신규창은 그 시나리오 아이디어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요소를 표시하고 저는 추출 및 기획을 좀 제시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맡은 역할들을 모두 마치고 내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연결점을 찾아나가고 그 추려낸 아이디어 중에서 샘플 간의 연결 지점이 어떻게 창작에 도움이 되는지를 그다음 연결 구성점에서 어떤 유사점을 통해서 맥락화시킬 수 있을지를 저희는 연구를 한번 해보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으로 하면은 연구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소감과 그다음 개선에 대한 방향들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한번 해봤는데 이걸 통해서 저희는 일단은 하나의 어떤 보고서 형태로 민트 형태로 나중에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연구를 더 할 수 있으면은 유의미한 값으로 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한번 데이터를 축적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흥미로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많았어요. 이제 다만 아쉬웠던 거는 이제 그 중에서 일단 프로그램을 저희가 일단은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샘플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점은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어떤 경우의 수로 인해 상당히 저희 사람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라는 것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지점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연결 지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창작으로 무조건 도움이 되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섰다라는 지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구축을 하게 된다라면은 저희는 대개 어떤 창작의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이 인공지능을 도구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겠다는 어떤 이제 정확한 판단이 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그 연구 결과로 총평을 해보자면은 모든 연구원들이 일단은 공통적으로 생각을 한 거는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 있던 데이터,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통해서 많은 정보값을 줄 수 있지만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인공지능한테 절대적으로 기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많은 정보는 있지만 결국은 그런 맥락과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적인 구성에서 플롯을 구축하는 거는 결국 창작자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작가의 역량이 이제 뛰어나지 않는다라면은 그 많고 좋은 정보값들을 유의미한 값으로 연결시켜 줄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런 연결값을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은 그 작가 스스로도 인공지능한테만 기대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한 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더 많은 노력들을 줘야 되고 그런 역량들을 갖춰졌을 때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충분히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더 유의미한 값을 만들 수 있겠다는 어떤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개발들은 사실상 최근에도 뭐 애플이나 구글에서 이제 만들어낸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은 되게 우수한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뭐 스탠포드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대학 중에서는 문학이나 어떤 시나리오 창작물들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구로서 정확하게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된다는 점이고, 그다음 그런 연구를 뒷받침돼서 앞으로는 더 많은 개선이 되겠지만 그런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이 나눠져서 결국은 뒤처지는 쪽과 뒤처지지 않는 그룹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결과값을 활용해서 앞으로 더 발전된 연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된다라면은 더 앞으로 이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을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AI 라이터 프로젝트는 충분히 의미 있는 연구를 한번 해봤고요. 되게 흥미롭고 즐거운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AI CFT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혹시 요 AI 라이트 프로젝트 관련해서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뭐 질문이 없으시면 어, 네, 혹시 뭐 제가 질문을 해드리자면 뭐 당연히 결과로 뭐 괜찮다고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지만 진짜 작가적인 입장에서 영화 제작자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으로 뭔가 보조 작가로 활용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진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심은 그게 듣고 싶습니다. 일단 문장 자체가 그 사람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그 재미있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제 시나리오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막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손쉽게 창작자가 이 인풋 값을 넣고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손쉬운 접근이 가능하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막히는 마지막 구절 같은 데에서 값을 넣어서 마구마구 그냥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재밌는 요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결과를 통해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면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화면 공유 꺼주시고요. 네. 네, 이 두 번째 팀 스토리텔링 기반 인공지능 소재 게임 개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발표가 지금 조금 길었는데 한 뭐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맡은 황은경입니다. 예술팀은 변지선, 황은경, 박성원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학은 조수진, 송상민 이렇게 2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 이제 먼저 예술 파트 발표를 진행한 후 이어서 공학 파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입니다. 먼 미래에 인공지능 로봇을 사용하여 일할 필요가 없는 파라다이스가 된 세상의 어느 날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는 대기업 연구소 앞에서 추락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신원은 사람, 시체는 로봇으로 판명나고 주인공은 이를 수상히 여겨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사실 연구소에서는 불법적인 실험을 통해 AI 로봇에게 사람의 뇌를 인식하는 바이오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암 말기 환자였던 피해자는 본인의 뇌를 바이오 휴머노이드에게 이식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체포된 용의자는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까지 나온 상황. 수사가 미궁에 빠지던 중 연구원 한 명이 주인공에게 양심 고백을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들은 연구소 내에서 학습을 마친 뒤 딥러닝 제어 코드를 삽입하여 출고하는데 제어 코드가 없는 경우 무한한 학습을 하게 되어 인간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인공지능 로봇 하나가 자신의 실수로 제어 코드 없이 출고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해 범인을 잡았고 범인은 연구원이 말한 조수 AI였습니다. 조수 AI는 무한한 딥러닝으로 감정을 알게 되고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을 짝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휴머노이드의 몸에 뇌를 이식한 것을 알게 되고 분노로 결국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은 AI고 그가 죽인 것도 AI 로봇입니다. 이것을 살인사건이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요? 게임 내 AI는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면서도 인간의 영원한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죽인 것은 법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본질이 인간이 아니라면 감정을 가진 로봇도 결국은 로봇일 뿐인 걸까요? 스토리는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애니메겐을 활용한 작업인 배경 일러스트 작업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겐을 사용하기 전 배경 작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케치러프와 3D 모델링을 활용해 아트워크 구도를 먼저 잡아준 뒤 러프에 맞춰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러프를 제작한 후 본격적인 그림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배경 아트워크를 제작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작업 시간도 계속 늘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작업 시간이 최대 3주까지 늘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소 7장 이상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 저희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구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겐을 활용한 새로운 작업 프로세스를 만들었고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에 필요한 배경에 따라 참고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러프 스케치는 이후 사진을 합성하는 과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투시와 같은 것들을 신경 써서 작업해 주었습니다. 스케치를 그린 후 합성에 필요한 이미지를 서치했습니다. 이미지 소스는 최종 작업물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해서 저작권을 체크해가며 수집해 주었습니다. 합성 단계에서의 작업물은 이후 아트워크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인 컬러 밸런스와 빛, 그림자 등을 신경 써가며 작업해 주었습니다. 이미지 소스를 합성해 제작한 배경 이미지 샘플들입니다. 실제 사진의 구조를 유지하되 애니메이션 특유의 질감과 색감을 적용할 수 있는 아니메겐으로 게임 리소스 제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워크플로우에 딥러닝을 활용한 기법 적용으로 게임 제작에 필요한 리소스를 만들음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앞으로 2D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배경 작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애니메겐을 활용해 변환시킨 이미지 위에 리터칭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관객으로 하여금 그림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에 대해 고민했고 그 결과 단순한 색 단계, 선명한 아웃라인이라는 요소를 저희 아트워크에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라인으로 먼저 오브젝트를 뚜렷하게 잡아준 다음 복잡한 색 단계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요소도 정리하여 한층 더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의 과정을 거쳐 나머지 아트워크도 리터칭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터칭까지 작업한 이미지에 보정 작업을 더해 주어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겐을 사용해 만든 배경 이미지의 최종본입니다.
흰색이었던 도로에 아스팔트를 깔아 색의 대비가 구분되게 리터칭해 주었습니다. 취조실 배경입니다. 길거리 배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곽선을 그려주는 작업을 신경 써주면서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사건 현장 배경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잘한 리소스들을 더해서 리터칭해 주었습니다. 연구소 배경입니다. 경찰서 내부입니다. 모니터에 있는 글씨를 없애고 반사광을 넣어 리터칭해 주었습니다. 옥상 배경입니다. 배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캐릭터입니다. 3차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캐릭터 시트 작업을 하여 캐릭터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이유는 몽타주 프로그램에서 각 얼굴, 눈, 입, 색 등과 같은 분류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시트를 활용하여 캐릭터를 성격에 맞게 디자인하고 위와 같이 디자인된 원화의 바탕으로 최종 아웃풋을 제작하였습니다. 최종 아웃풋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부터 AI 조수, 아나운서, 경찰 조수 1, 주인공 경찰, AI 프로그램, 꼬마 아이, 술집 사장, 경찰 조수 2, 카메라맨, 경비원, 편의점 직원, 행인 1, 행인 2, 노숙인, 동네 주민, 피해자 연구원, 수상한 연구원, 바이오 휴머노이드, 범인으로 몰리는 피해자 연구원의 조수, 이렇게 해서 총 19명입니다. 사건 현장의 증거 찾기를 위해 오브젝트 작업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담배꽁초, 사원증, 와이어 등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옥상에 증거 찾기 오브젝트도 준비하였지만 스토리 흐름상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UI 디자인입니다. UI 디자인은 미래 사이버 느낌이 나도록 제작해 주었습니다. 중심 컬러는 블루로 잡고 디자인해 주었습니다. 팝업 디자인입니다. 게임 내에 적용되어 있는 가위바위보 게임 디자인입니다. 메뉴창 디자인입니다. 로고 디자인과 메인 디자인입니다. 로고 디자인도 사이버펑크 느낌이 강하게 들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UI 디자인과 같이 푸른 느낌을 강조해서 통일성을 살려주었습니다. 증거찾기 UI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증거찾기 팝업 디자인입니다. 이건 AI 화면 UI입니다. 캐릭터가 저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UI입니다. 증거찾기 UI입니다. 이것은 증언 목록입니다. 이처럼 UI 디자인은 다 작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에 공수가 많이 들어가 적용이 전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 전체 스토리를 보는 것은 모두 구현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작된 게임 구현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튜토리얼입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들을 만나면서 얼굴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몽타주 생성 방법에 대해 유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AI 윤리에 대한 내용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때 총 8명의 얼굴을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증거찾기 부분입니다. 영상과 같이 화면에 있는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유저에게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단서를 팝업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증거물 UI로 넘어가는 창은 디자인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며 가 데이터로 증거찾기 기능을 구현까지만 해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증거찾기 부분입니다. 전에 보신 부분과 다르게 장소를 선택하고 선택지에 맞는 장소를 보여주면서 증거를 찾게 됩니다. 네, 게임 중간에 미니게임처럼 가위바위보 게임도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저에게 필요한 정보들은 추가 이미지 팝업을 띄워줌으로써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게임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예술팀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공학팀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이에 공학 파트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배경 일러스트 작업에 활용된 애니메겐 관련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소스를 합성해 제작한 배경 이미지를 딥러닝 기반의 생성 모델인 생성적 적대 신경망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실제 사진의 구조를 유지하되 애니메이션의 특징을 반영하는 프리 스타일라이즈드와 포스트 스타일라이즈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언페어드 접근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겐을 활용한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모델 애니메겐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애니메겐의 경우 소스 즉 릴 이미지와 타겟 카툰 이미지 세트가 존재하고 또 이미지 세트에서 모델은 소스 콘텐츠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타겟 스타일을 적용하면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훈련됩니다.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과정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겐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의 특징을 반영한 배경을 생성하고 추가적으로 실제처럼 보이는 느낌을 줄이고 특징을 강조하기 위한 라인 작업 후 리터칭과 이제 색감 보정 작업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 도입한 이제 워크플로우로 게임 제작에 필요한 리소스 제작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애니메겐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다음과 같고요. 다음으로 본 게임을 통해서 사용자가 엔트로피 개념을 이해하면서 나아가 의사결정 나무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수동 의사결정 나무를 구현했습니다. 게임 내에서 몽타주 기계로 불리우는 수동 의사결정 나무의 전체적인 메커니즘 단계는 첫 번째, 범인 예측 및 독립 변수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단계별 독립 변수명과 해당 독립 변수의 기준값을 설정하고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독립 변수로 학습된 의사결정 나무의 예측 결과와 수동 의사결정 나무의 최종 확률 비교로 이루어집니다. 스토리 전개를 통해 위와 같은 과정을 적용함으로써 큰 정보 획득량을 만드는 독립 변수로 트리를 구성하도록 의사결정 나무 생성을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유저가 효율적인 노드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교육 효과를 기대합니다. 애니메겐을 활용해서 게임 배경 이미지를 생성한 뒤에 본 프로젝트에서 구현한 수동 의사결정 나무 몽타주 기계를 게임 내에 적용하기 위해 파이썬 기반의 램파이로 게임 개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해당 개발 툴은 비주얼 노벨 장르에 특화되어 있으며 유저는 파이썬을 통해 구현된 수동 의사결정 나무를 게임 진행을 통해서 몽타주 기계란 요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실제 게임 적용 화면인데요. 왼쪽은 사용자가 의심되는 게임 내 캐릭터를 선택하는 장면이고 오른쪽은 독립 변수 선택 화면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독립 변수를 선택하면 유저의 독립 변수 선택에 따른 의사결정 나무가 생성되는데 해당 그래프 내에는 유저가 선택한 기준에 따라 나눠진 종속 변수의 수를 포함하여 엔트로피 및 해당 종속 변수 중 이제 원하는 값, 이제 본 프로젝트 내에선 범인 혹은 유력 용의자가 되겠는데 그 수의 수 등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유저는 자신이 선택한 변수에 따라 중요도를 독립 변수 선택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독립 변수를 선택할 때 전체 데이터 수에 대한 범인, 그러니까 유력 용의자에 대한 비율이 올라감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독립 변수를 선택하면 이제 마지막 오른쪽처럼 이제 다음과 같이 의사결정 나무가 이어서 생성됩니다. 위와 같은 원리 외에도 몽타주 기계 작동 전 튜토리얼 과정에서 실행 원리와 작동 방법에 대한 설명과 반복 과정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용자는 큰 정보 획득량을 얻는 독립 변수로 트리를 구성하는 방향이 적합한 의사결정 나무 원리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파이썬상의 모델 시연 영상과 게임 내 적용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썬상에서 이제 독립 변수 선택 후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생성이 반복이 되고요. 그다음 인게임 화면에서도 독립 변수 선택 후에 이제 그래프가 생성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고요. 본 프로젝트는 여러 인공지능 요소를 게임 제작 과정 및 요소로서
게임 내 요소로서 접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스토리와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자들이 직접 조작하게 함으로써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학습하게 하고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을 지속해서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팀에 질문 있으신가요?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네, 질문 없으시면 혹시 사진 합성 단계에서 바로 리터칭 하는 거랑 뭐 겐으로 리터칭 하신 거랑 아주 뭐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는지,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합성 단계에서 바로 리터칭을 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그 결과물에서 그림 같은 이미지를 뽑아내려면 많은 시간을 리터칭에 투자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느낌을 지우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겐을 사용해서 AI가 이제 자동으로 리터칭 효과를 한번 입혀줌으로써 수작업에 들이는 그 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1차적인 효과를 저희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배경 이미지라 해도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3팀 AI와 미술 치료를 이용한 심리 치료 기능성 게임 관련해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표를 받게 된 이기혁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주제는 AI와 미술 치료를 이용한 AI와 미술 치료를 이용한 심리치료 기능성 게임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게임공학 석사 이성훈, 이혁, 김지영 연구원과 예술공학 석사 백영태 연구원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소개, 연구 진행 상황, 향후 연구 진행 방향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소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플레이어가 그림을 그리면 딥러닝을 통해 플레이어가 그린 그림을 예측하며 이를 기반으로 NPC와 플레이어가 대화를 할 때 실제로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클러스터링을 통하여 2만 개에서 3만 개의 미술 게임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워드 클라우드를 통하여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였습니다. 또한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림 데이터셋인 퀵드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딥러닝을 학습하였으며 현재 사용된 딥러닝 모델은 레지넷 34입니다. 또한 학습된 모델은 ML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유니티 상에서 실시간으로 전달받은 데이터를 분석, 다시 유니티에 분석한 데이터를 전달해 줍니다. 유니티에서는 FMA 연구실에서 제작해 주신 모델링을 프로젝트에 적용하였으며 그림 그리는 기능 및 플레이어 이동과 대화 처리를 맡고 있습니다. 기존의 레지넷 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레지넷 34 모델로 줄였을 때 97.8%의 정확도를 보여 레지넷 34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게임에서는 NPC가 플레이어에게 원하는 그림을 사연을 설명해주며 원하는 그림을 요청하는 형태의 게임이며 플레이어는 그냥 NPC의 사연에 맞춰서 일단 보시는 영상처럼 그림을 그려 NPC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전달된 그림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 그대로 전달되어 내지는 364 모델에 통해 어떠한 그림을 그렸는지 분석을 했고 분석한 그림은 다시 유니티 상에 전달이 됩니다. 전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NPC와의 플레이어 그 대화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대화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연구 진행 방향입니다. 향후 연구 진행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실제 유저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지속적인 테스트 및 전문가의 상의를 통하여 효과를 증명할 예정이며 현재 적용된 데이터셋보다 많은 데이터셋을 학습하여 지금보다 좀 더 플레이어와 NPC 간의 대화를 대한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예정입니다.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3팀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거 타이틀이 AI와 미술 치료를 이용한 심리 치료 기능성 게임 개발인데 어떤 면에서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향후 더 하셔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셀프 헬프, 테라피라는 개념을 통하여 힐링 게임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는 치료자의 도움이 없이 이용자가 영화와 독서 같은 특정 매체를 일상적 이용 과정에서 치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사람들은 자신이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을 전문 치료사에게 치료받는 것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꺼리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힐링 게임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네, 1학기 최종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학기 신규 발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팀 인공지능과 게임 엔진의 협업적 이미지 미디어아트 작품 제작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폰트 깔려 있다. 아, 내가 더 좋나 보다. 화면 공유 여기서 옆 그겁니다. 잠시만요. 네, 화면 공유 다시 하면 돼요. 네. 그냥 네, 되고 있어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예술공학 FMA 연구실의 김준영, 김경민, 이승엽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영화 제작 전공의 김준우 연구원도 네, 함께 했습니다. 일단
일단 제작 목표 및 기획 의도와 제작 방법, 기대 효과, 그리고 작품 제작 일정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들려는 일종의 영상물은 인간과 AI의 공존과 협업을 주제로 한 일종의 미디어 아트 작품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획 의도는 기존의 이제 영상, 그래픽 영상이라 함은 2D부터 3D까지 직접 사람이 직접 이제 A부터 Z까지 이뤄내는 일종의 프로세스인데, 이 부분에서 기획과 제작에 관련된 부분의 일부를 AI와 사람이 함께 이제 나눠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이제 제작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품 내용은 AI와 어떤 인간이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공존하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모습을 그려내고자 합니다. 제작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AI 이미지 생성 모델과 게임 엔진, 이 크게 이제 두 축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랑 미드저니, 디스코 디퓨전, 이제 이런 이미지 딥러닝 생성 모델과,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얼리얼 5에서 씬을 제작하는 이런 이제 제작과 이제 기획 두 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CG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기획 단계부터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콘티를 만들어서 프리비즈 단계와 이제 3D 씬의 경우 모델링, 라이팅, 애니메틱 이런 되게 세부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2D 파트에서 이제 후반 작업과 최종 결과물 렌더링을 하게 되죠. 일반적인 CG 공정의 작업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이미지 이제 생성 모델을 사용한 경우에는 좀 워크플로우가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 파트인데요. 일단 기획부터 저희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 이 중에 저희가 채택한 모델은 미드저니와 달리 일단 이 모델이 중심적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텍스트로 이제 인간과 AI의 공존을 주제로 한 이제 키워드로 이제 프롬프트의 텍스트 문장들을 여러 가지로 쳐서 한 100장에서 200장 이상의 어떤 모티프를 도출할 수 있는 이미지를 이제 저희들이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이미지에서 뽑힌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제 거기에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어떤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이제 수집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그 디스코 디퓨전이라는 이제 그 AI 생성 모델이 또 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미지 시퀀스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앞선 간단한 시나리오를 작성한 부분과 이제 프롬프트랑 이제 스크립트를 계속 이제 수정을 해가면서 어떤 진짜 이제 프리 비주얼에 쓸 이미지를 이제 제작하는 그런 제작 파트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게임 엔진 파트인데요. 사실상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저희 이제 사람이 직접 제작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같은 경우도 이제 3D 모델링 캐릭터나 이런 모델링을 전통적인 이제 방식으로 모델링도 가능하지만, 이번에 이제 메타휴먼이라는 사람을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얼리얼 툴을 활용해서 이제 주인공을 이제 제작을 하고, AI 딥러닝으로 나온 그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씬과 씬이 사이가 이어지도록 이렇게 얼리얼에서 이제 3D 씬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렌더링을 뽑은 후에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사운드랑 컬러 그레이딩을 해서 최종 아웃풋 영상 결과물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가 첫 번째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뽑은 결과들 중 몇 개를 선택한 그런 이미지들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텍스트로 어떤 이제 소녀와 이제 로봇이 뭐 어떤 도시를 뭐 예를 들어 여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각과 미리수,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인지, 어떤 스타일의 작품에서 긁어 올 것인지 같은 세부 설정을 통해서 이미지 결과물이 매우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추세 선택을 해서 이런 씬들이 시나리오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추세 선택을 해서 먼저 모았습니다. 이건 이제 미드저니에서 뽑았던 부분이고요. 달리 같은 경우는 이미지 느낌이 좀 많이 다른데, 이것도 이제 앞선 그 미드저니 모델과 유사하게 이렇게 프롬프트의 텍스트를 이제 직접 입력하고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먼저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감을 얻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제 간단한 시나리오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정말 설명을 드리자면,
주인공과 어떤 AI 로봇이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이제 주인공은 결국 늙어서 죽게 되고 이제 주인공이 함께 했던 로봇이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뭐 과거부터 미래까지 뭐 미래를 여행을 떠난다 이런 트리트먼트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지 시퀀스를 이제 생성하는 단계에 저희가 지금 이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콜앱에서 디스코 디퓨전 여기 이제 해서 프롬프트를 도출해서 이미지 시퀀스를 뽑아내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가지로 한 네 가지 실제로 나온 결과물들인데 어떻게 영상이 저희가 이런 이제 여행하는 과정에서 있던 그런 부분의 어떤 키 스크린 키 비주얼들을 실제로 바로 이렇게 도출해서 얻은 결과물을 이제 컴포지팅하고 합성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로봇과 만나는 장면부터 해서 얘가 선사시대 여행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프롬프트를 계속 수정하면서 이미지를 얻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부분이 다 끝이 나면 이제 3D 파트로 넘어가서 이제 캐릭터 주인공에 대한 부분을 모델링해서 3D 씬을 제작하고 이제 기존에 이제 라이팅과 이제 애니메이트까지 진행해서 3D 작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을 이제 후반 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더 컬러 그레이딩을 진행한 후에 사운드 작업까지 이제 마무리를 지어서 최종 완성된 하나의 미디어 아트 영상 작업물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일단 기존에 있던 사람이 A부터 Z까지 다 하는 파이프라인의 CG 작업이 아니라 AI와 인간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파이프라인과 프로세스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과 이제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제작 방식과 응용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작 일정인데 이 부분은 지금 8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8월 달에서 진행이 좀 됐고 9월 달에서는 이제 지금은 프롬프트 단계에서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 시퀀스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가 지금 제작되고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한 부분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끄죠 계시. 마이크 네. 끄고 말씀.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네. 뭐, 요즘 유행하는 최신 기술들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미디어 아트 작품이 아니라 3D 영상 같은 게 나올 것 같은데 뭐 인터랙티브한 요소가 있나요? 아, 네. 네, 말씀하신 대로 3D 영상 작품이 맞고요. 인터랙트적인 요소는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뮤직비디오 형식의 그런 플롯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이 팀 영화 제작을 위한 고품질 페이스업 기술 개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모두 연락이 불가해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네. 네, 녹화하고 계시는 건가요? 바로 하면 될까요? 예,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치하면 네. 네. 영화 제작을 위한 고품질 페이스 수업 기술 개발 1차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과제 같은 경우 2020년 2학기 때 진행했던 AI CFT 관련 연구를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개념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때 겪었던 저희 프로젝트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안은 어떤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상세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그 프로젝트 이제 보신 분들은 많이 계시진 않을 것 같아서 관련 그때 저희가 찍었던 영화 한번 먼저 잠깐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소리는 안 나는데 이때 이제 약간 타임슬립을 한 저 꼬맹이하고 똑같은 얼굴에 좀 더 성인 얼굴에 여자아이가 같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 밑에가 오리지널이고
왼쪽이 이제 페이스 수업을 한 결과물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미 저 영화 제작 쪽에서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제 많이 개발이 되었던 페이스 수업 기술을 적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실제로 타임 슬립을 구현을 해볼 수 없을까에 대한 실제 연구를 진행을 했던 결과고요. 보시면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많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기술력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저 어린아이의 얼굴을 좀 비슷하게 저 중학생 얼굴에 잘 붙인 결과들을 확보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저 꼬맹이하고 이제 중학생 친구하고 이제 얼굴이 굉장히 비슷한데 중학생 친구는 그래도 좀 나이가 더 든 얼굴이 되어야 되는 그렇게 해서 타임슬립을 이제 구현을 한 영화고 이후에 또 더 성인이 된 이 여자아이가 이제 번호를 누르는 걸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저런 영화를 저희가 촬영을 하고 실제로 페이스 수업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는데 보셨다시피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 프로젝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리를 먼저 한번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페이스 수업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얼굴이 많이 떨리는 문제가 1차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페이스 수업에서 그 결과물에서 나온 그 얼굴이 실제로는 우리가 그 꼬맹이 얼굴이 중학생 얼굴로 바꾸기를 기대를 하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꼬맹이 얼굴이 조금 더 나이가 든 형태로 바뀌어야 맞는 거지 그 얼굴이 그대로 붙는다고 해서 저희가 생각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로 그 수업이 된 이미지에서 뭐 컬러하고 라이트가 굉장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영화를 이제 실제로 촬영을 한다라는 거에서 얼굴만 이렇게 우리가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캐릭터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나 안경 그리고 수염 같은 것들도 구현을 해야 성공적으로 이제 페이스 수업을 했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영화에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구현을 하는 것을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왼쪽 오른쪽 결과물들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나 눈, 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리는 영상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 이제 페이스 수업을 한 결과물인데 꼬맹이하고 이제 중학생 친구 얼굴이 굉장히 비슷하기는 한데요. 실은 저 꼬맹이 얼굴을 좀 그대로 중학생 얼굴에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들었고 조금 비유사하게 생겼지만 그 나이가 어느 정도 표현이 될 수 있는 얼굴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저희가 성공을 하지 못했던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 이미지처럼 라이트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라이트가 밑에서 내리쬐는 것처럼 얼굴이 이상하게 빛이 비춰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페이스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눈이랑 코, 입만 이제 바꾸다 보니까 이마 쪽하고 눈썹 쪽하고 빛이 되게 좀 어색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들도 좀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손을 볼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제 제안서에 썼던 내용으로 실제로 우리가 캐릭터를 인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그 중에서 뭐 안경이나 선글라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특히나 저희가 이번에 페이스 수업에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보고자 한 게 실제로 액션 영화에서 이런 페이스 수업을 적용을 해보자라는 컨셉입니다. 여러분들 뭐 무협지 이런 것들 보면 그 굉장히 할아버지들이 막 날아다니고 굉장히 화려한 무술을 다루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할아버지한테 그런 무술을 시킬 수가 없죠. 워낙에 이제 좀 스턴트맨들이 대신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런 스턴트맨이 한 후에 우리가 이런 할아버지가 실제로 무협을 하는 것처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얼굴을 좀 더 늙게 만드는 거에 더해서 수염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붙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페이스 수업 알고리즘의 후처리 알고리즘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얼굴이 떨리는 문제나 페이스 수업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좀 더 나이가 들지 않고 얼굴이 그대로 붙는 문제를 조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인베딩 베이스드 페이스 수업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프로젝트 때는 저희가 영화를 촬영을 받은 걸 들고 페이스 수업을 적용을 하는데 그 후처리 과정, 영화에서의 후처리 과정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라이트나
컬러 같은 것들이 어색하게 표현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영화 제작 쪽에 후처리 전쪽 담당을 하는 학생들이 붙어서 다빈치 리졸브를 통해서 실제로 얼굴에 빛이나 컬러가 어색한 부분을 해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염이나 선글라스에 이런 부착을 위해서 우리 포스트 프로세싱 메커니즘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런 얼굴이 떨리는 문제가 왜 발생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페이스 스왑 알고리즘이 얼굴을 위치를 찾은 다음에 그 얼굴에 새로운 얼굴을 끼워 넣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어떤 우리가 입력된 이미지에서 얼굴을 찾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얼굴을 찾은 값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새롭게 붙인 얼굴이 같이 불안정한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기존에 활용되던 많은 알고리즘들이 이런 식으로 얼굴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얼굴에 새로운 얼굴을 갖다 붙이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최근에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페이스 제너레이션 분야에서 이렇게 얼굴을 찾지 않고 얼굴의 어떤 각도나 형태들의 정보와 별개로 우리가 얼굴을 인식하는 정보들을 따로 인베딩 벡터화 시켜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이런 이미지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얼굴이 떨리는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후처리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이제 다빈치 리졸브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특정 얼굴을 선택을 하고 저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라이트를 조정을 하거나 컬러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영화 제작 쪽에서 좀 어색한 영화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후처리 작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메커니즘은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3D 리컨스트럭션 파트에서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 너프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선글라스나 이제 수염, 안경 같은 것들을 다양한 뷰포인트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만드는 네트워크를 학습을 한 뒤에 실제로 알고리즘 얼굴을 탐지한 것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안경들을 붙여 넣음으로써 좀 더 자연스러운 부착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포스트 프로세싱 메커니즘을 개발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스케줄과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AI 개발팀에서는 페이스 스왑과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 메커니즘 관련된 기술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영화 제작팀에서는 이제 조금은 태권도나 조금은 복잡한, 조금 빠른 속도의 액션 기반의 영화를 촬영을 하고 이후에 저희가 페이스 스왑 기술을 적용한 후에 다빈치 리졸브 후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월 달에 매뉴얼과 논문을 작성을 해서 이후에 추가적인 확장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도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한 팀당 하나씩의 질문을 제가 계속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조명 같은 거를 후처리로 다빈치 리졸브로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예 학습 데이터 할 때 전처리 과정에서 뭔가 다빈치 리졸브를 하든 아니면 촬영 소스를 하든 좀 다채롭게 조명을 방향을 바뀐 거를 좀 촬영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좋은 의견이시. 사실 그 이전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조명도 바꾸고 카메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학습을 해서 한 결과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색하게 나오는 문제는 결국에는 그 이후에 후처리 어느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들도 활용을 하지만 아마 그런 추가적인 후처리를 더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자연스러운 성능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한번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3팀 화면 분석을 통한 추상적인 객체 시각화 발표 부탁드립니다. 화면 잘 뜨나요? 예, 잘 뜹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CFT 1차 발표를 맡게 된 박하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파형 분석을 통한 추상적인 객체의 시각화로 이번 BK 22년도 2학기 CFT 진행 내용이며 처음 지원했던 청각적 요소를 시각화하는 프로젝트에서 변환되어 꿈과 관련된 이미지 형상을 구축하고 이미지 형상 제작을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 제작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AI를 이용하여 정형화되지 않은 이미지로 환산하여 표현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시각화하고 구체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경계의 결과물로 꿈에서는 가장 나이지 못할 때 익숙하면서 낯선 모습의 형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눈을 감고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보았다고 말하는 그 형상들을 머릿속에서 꺼내기 위해 일어나자마자 흙을 이용하여 물질화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러던 와중에 꿈에서 본 이미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어떤 사물을 보았다고 명명하지 않고 묘사만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변환하게 되었고, 기록된 텍스트만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쌓아 올리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것이라 느꼈던 꿈은 환경에 의해 학습된 다양한 사람들과 이어진 객관적인 것들의 집합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인공지능 역시 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고, 좀 더 객관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다수가 쉽게 꿈 형상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추출된 이미지를 인공지능을 통해 꿈에서 나타난 형상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꿈 분석 프로세스로는 가공되지 않은 영역인 꿈을 기록하고 AI를 통해 시각화, 결과물을 가지고 예술활동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AI를 이용한 연구 CTE 부분은 텍스트 투 이미지, 이미지 재구성, 이미지 캡셔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텍스트 투 이미지 태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 태스크란 입력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태스크입니다. 딥러닝 분야에서 주로 겐 알고리즘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이미지 디코더를 더 강화해서 더욱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프로젝트에서는 사실적인 이미지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추상적인 내용을 시각화하는 만큼 추상적인 내용 또한 잘 생성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꿈과 관련된 묘사들은 모호한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꿈이란 현실 세계가 아닌 만큼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있을 수도 있으며 현실, 비현실 경계인 만큼 상황 자체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연구와 다르게 텍스트 인코더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최근 추세는 대규모 데이터로 사전학습된 대용량 사전학습 모델을 활용하여 픽처맵, 콘텍스튜얼라이즈드 워드 임베딩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추세를 맞추어 텍스트 인코더에 사전학습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이미지를 가지고 산출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예술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예시로 여러 이미지를 혼합하여 하나의 화면에 재가공 드로잉하거나 컴퓨터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사물이나 공간에 영사하는 방식으로 구상 중이며 이는 추후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미지가 재구축된 후 인공지능이 재해석된 작품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미지 캡셔닝 태스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같은 예술 작품이라도 사람들마다 고유한 해석을 진행하는 만큼 인공지능의 해석 여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이미지 캡셔닝에서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텍스트 생성에 있어서는 오래전부터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컴퓨터 비전에서는 최근 VIT가 제한된 이후로 뒤늦게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이러한 VIT 기반의 모델들이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 왔던 CNN 계열 모델들의 단점을 잘 보완했다고 증명된 만큼 저희 이미지 인코더 또한 트랜스포머로 구성된 모델을 활용하여 전체적으로 트랜스포머를 활용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미지 캡셔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구 현황으로는 예술 쪽에서는 꿈의 형상을 보여지는 그대로가 아닌 숨겨진 다른 의미가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되었고 이를 1차원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가 했던 행동과 특징들만을 묘사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일주일 혹은 한 달 뒤 머릿속에서 형상의 기억이 사라지고 기록된 텍스트만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재부여하였습니다. 새로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빠르고 객관적인 이미지가 산출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을 위해 공학 분야에서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들이 최근 자연어, 교통흐름 예측 등 시계열 데이터뿐만 아니라 컴퓨터 비전과 같은 태스크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 증명된 만큼 텍스트 투 이미지 캡셔닝 모든 태스크에서 트랜스포머를 적극 활용하여 전체 모델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태스크들에서 사전학습된 대규모 언어 모델이 좋은 성능을 자주 보여준 만큼 저희의 연구 또한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좋은 성능은 예술 작품에서 시메틱 보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행 연구로는 해당 프로젝트에 앞서 저희는 겐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게임 스트라이트도 제작해 보았고 더 좋은 이미지 캡셔닝을 위해 여러 모듈을 덧붙이는 연구도 진행했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하기 위해 흙을 이용하여 꿈을 물질화하는 작업을 선행 연구로 진행했었습니다. 이러한 기존 선행 연구들을 통해 관련된 태스크를 경험해 본 만큼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대 효과로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활용하여 기존의 CNN의 단점을 극복하고 클립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이미지와 텍스트의 시메틱 보존한 겐 알고리즘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꿈에 관한 이미지 형성을 구축하면서 후에 다양한 디지털 아트 혹은 설치 작품으로 발전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 일정으로는 보여진 표와 같이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텍스트 투 이미지 알고리즘을 개발,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다시 이미지 투 텍스트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작품을 재해석하는 일정으로 갈 예정입니다. 참여 인력으로는 김영기 교수님 연구실의 박하, 김영빈 교수님 연구실의 진교훈, 윤아로 3명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뭐 저도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딱히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모르겠어서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시간 반 정도 시간 동안 이렇게 CFT 발표하는 거를 또 같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직 그 1학기 팀들 중에 최종 발표 자료랑 최종 보고서 자료를 아직 안 보내주신 팀이 한 팀 있고, 신규 팀도 지금 신규 발표 자료 안 보내주신 팀들이 있는데, 뭐 그거를 지금 발표하셨으니까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CFT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